무엇을 써야 하나? 흔한 소재를 특별하게 쓰는 방법, 시를 씀에 있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이거는 늘 고민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클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단어 좀 알아도요. 시에서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제재니, 주제니, 소재니, 특히 제재, 소재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제재는 한자어로 우리가 제목할 때 제자 있죠. 제목. 그러니까 시의 제목할 때 제자, 제목 제자고, 뒤에 거 제는 어떤 건축물의 재료할 때 제목 제자요. 제목이라는 말이 둘 다 똑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거 제목은, 앞에 거 제목 제자는 저 책 제목 같은 걸 말하고, 뒤에 거 제목 제자는 그 나무나 그 건축 제목, 건축 제목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제저는 그래서 주제가 될 만한 핵심적인 재료를 제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소재가 많죠. 예술에서는 소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주제가 될 만한 중심 소재, 그것을 제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주인 주자에다가 제목 제자죠. 그러니까 주제는 중심 사상이죠. 그러니까 시 전반에 흐르는 중심 사상 또는 중심 문제의식, 그런 걸 주제라고 해요. 소재는 바탕 소자에 제목 제자를 썼죠. 그 바탕이 될 만한 재료를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또 매제라고 하는데, 이때 매자는 중매할 매자죠. 그러니까 매개체가 되는 재료를 매제라고 해요. 문학에서는 여기 좀 알아두세요. 특히 문학에서는 되게 제재와 소재를 같은 말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시에서는 주제랑 소재랑 잘 제재하고 소재를 잘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심 소재가 제재니까요. 제재도 소재죠. 그래서 구별을 잘 안 한다라고 해요. 이 시 하나 봐요. 풍경 달다, 정호승 시인의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운주사 와불림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소재는 많죠. 이렇게 와불림도 있고 운주사도 있고 길도 있고 처마도 있고 풍경도 있고 또 바람도 있고 많아요. 이런 소재들 중에서 이 전체, 이 시 전반에 흐르는 내용과 주제와 관련이 있는 소재는 어떤 거예요? 풍경이죠. 이게 풍경. 풍경이 제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풍경과 그리고 그리움 같은 거죠. 그 그리움, 그런 것들을 제재라고 합니다. 다음, 하늘 아래 새로움은 없다라고 하림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쓰고 나면 다 누군가 쓴 것 같고 이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대요. 그래서 시의 제재는 이 세상 모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시의 제재가 되는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해요. 어떤 것을 시의 재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과 관련된 것들이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즉 인간 관계를 다루는 것이 문학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로 문학이 존재했다. 즉 문학은 인간의 관계, 즉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해요. 네. 인간의 정서나 속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현상이나 사물이 시의 제재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됨됨이 그것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바깥 세계의 현상, 뭐 사고나 이런 현상 같은 걸 말하죠. 현상이나 또는 뭐 사물, 물건들이 시의 제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하고 익숙한 소재를 새롭게 하는 방법.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흔하고 익숙한 소재. 저는 무엇을 쓸 것인가는 뭐 중요하겠죠. 특히 무엇을 쓰느냐는 우리의 어떤 관점, 어떤 인간의 모습을 쓸 것인가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쓰도록 주어졌는가, 그 주어진 것을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어지든 마치 그 백일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걸 쓰죠. 그래서 백일장에 나가서 아무 제목이나 주더라도 시제를 아무거나 주더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거기선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그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흔하고 익숙한 소재를 새롭게 쓰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좀 빤한 방법으로 쓰면은 다 고만고만한 시가 되니까 자기만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네, 흔하고 익숙한 것도 어떻게 해요? 새롭고 특별하게 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새로운 묘사, 새로운 시적 진술, 새로운 형상화, 그리고 개성적인 인식, 개성적인 사유, 개성적인 형상화, 네, 다 뭐예요? 독창성을 말하는 거죠. 독창성. 네, 시에서는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네, 어떻게 그런 독창성을 갖는지 한번 봐요. 잠깐만요. 이 시는 네, 권혁웅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입니다. 봄밤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밌어요. 전봇대에 위옷 걸어두고 발치에 양말 벗어두고 천변 벤치에 누워 코를 고는 취객. 저 캄캄함 혹은 편안함 중략하고요. 지갑은 누군가 가져간 지 오래. 현세로 돌아갈 패스포드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는 편안한 수평이 되었다. 부장 앞에서 목이 굽은 인간으로 다시 전화하지 않겠다는 듯이 봄밤이 거느린 슬아. 어리둥절한 꽃잎 하나가 그를 덮는다. 이불처럼 부의 봉투처럼. 취객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아주 새로운 묘사를 했죠. 새로운 시적 진술을 하고 새로운 형상화를 했어요. 개성적인 인식을 하고.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개성적인 인식, 개성적인 사유, 개성적인 형상화. 취객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네, 어떻게 개성적으로 바라봤어요. 전봇대에 위도 걸어두고 발치에 양말 벗어두고 천변 벤치에 누워서 코를 고는 취객. 이거를 보는 거, 취객을 보고 취객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것. 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냐면 저 캄캄함 혹은 편안함.
취객의 모습을 보면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 취객의 모습을 보면서 앞날이 캄캄하거나 아니면 현실이 어둡거나 뭐 그러거나 할 텐데 술을 먹었으니까 또한 어때요? 편안함도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개성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개성적인 인식, 개성적인 사유. 그런데 이제 또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죠. 지갑은 누군가 가져간 지 오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네. 현세로 돌아갈 패스포드를 잃어버렸으므로 그는 편안한 수평이 되었다. 현세로 돌아갈 패스포드를 잃어버렸다. 패스포드는 그 여권이죠. 네. 현세는 여권을 잃어버려서 외국 나가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리듯이 그는 편안한 수평이 되었다.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성적으로. 뭐 이렇게 빠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고만고만한 시일 텐데 아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표현이죠. 그는 편안한 수평이 되었다라고요. 네, 에라 모르겠다고 널브러져 버린 거죠. 부장 앞에서 목이 굽은 인간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는 듯이 이거는 화자의 생각이죠.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개성적인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네요. 봄밤 거느린 슬하. 슬하는 무릎 아래인데, 흔히 봄밤이 거느린 슬하려. 누가? 취객이 봄밤의 자식들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어리둥절한 꽃잎 하나가, 그죠? 어리둥절한 꽃잎 하나가 그를 덮는다. 네. 꽃잎이 취객의 하는 행동을 보고 어리둥절한대요. 그래서 그를 덮어요. 어떻게 보면 다정한 어떤 부모님이 덮어주는 이불처럼 또 어떻게 보면 부의봉투처럼이래요.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부의봉투를 누군가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꽃잎이 그 취객을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네, 흔하고 익숙한 소재, 즉 취객은 흔하고 익숙한 소재인데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요. 새롭게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새로운 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취객의 다른 사람이 다 써놓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묘사를 하는데 새로운 시적 진술을 해야 되고 새로운 형상화. 이 형상화라는 것은 시 전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죠, 묘사. 개성적인 인식, 또 개성적인 사유, 개성적인 형상화.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다 하는 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어떤 시적 모티프를 발견했을 때 모티프가 뭐죠? 모티프. 기가 막힌 시적 모티프를 발견했을 때 이미 누군가 쓴 그 흔한 소재인 것 같아서 실망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티프가 뭐예요? 모티프.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모티프가 있고 모티브가 있어요. 모티프가 F가 난가 봐요. 모티브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티브죠. 이게 모티브하고 모티프하고 다르죠. 이 모티브는 동기라고 그래요. 어떤 시를 썼으면 그 시를 쓰게 된 동기, 네, 왜 썼는지,
그 동기를 모티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티프는 다르죠. 모티프는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 있으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한 여자의 효심, 이런 식의 주제, 일종의 주제 같은 거죠. 줄거리가 있는 주제, 그것을 모티프라고 그래요. 즉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소녀의 효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모티프라고 해요. 그런데 모티브는 동기죠, 동기. 왜 했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까 그 취객을 보면서 그 취객에 대한 시를 쓰게 된 동기, 네, 뭐 시를 걸어가다가 취객을 봤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술을 취하지 않고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사회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동기를 갖다가 모티브라고 하고요. 모티프는 약간 주제의식을 말하죠. 어떤 틀에 짜여진 주제의식. 그래서 그 마치 효녀 심청이에 대해서 쓰듯이 그런 어떤 기가 막힌 모티프를 발견했을 때, 아, 이런 주제로 써야지라고 발견했을 때 이미 다 누가 쓴 것 같아서 그냥 실망하게 된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때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래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에서 파생된 것 같은 형상, 같은 제재, 누군가 써놓은 것과 같은 제재에서 파생된 것과 같은 뭐 형상, 즉 장면이나 상황을 말하죠. 또 하나는 그 형상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태도하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한 개별 화자의 입장을 선택한 후에 이미 익숙한 그림에서 벗어나 그림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기시감 또는 기시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말하죠. 식상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간절한 개별 화자의 입장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개별 화자라는 게 뭐죠? 보편적 화자가 아니라 그 특수한 그 시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가진 그런 개별 화자를 만들어내고, 그 아까 취객이 나오면 그 취객이라는 그 개별 화자의 입장을 선택한 후에 좀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고 딱 그 취객의 절실한 마음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시를 써야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하나의 현상에 대한 같은 정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누군가 아까 취객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저도 똑같이 무슨 비슷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런 모방이 되니까 그걸 버리라고 해요. 대상과 현상을 살아있는 상태로 특별하게 존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아까 취객이 있으면 일반적 취객하고 똑같으면 굳이 뭐 시로 쓸 필요가 없죠. 그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지만 뭔가 특수성을 가져야 되겠죠. 딱 그 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개별적, 또 독창적 그런 어떤 존재,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화자는 시에 나오는 그 취객을 특별하게 존재하는 능력이 필요하대요. 존재하게 하는 능력. 그래야 시가 되겠죠. 그다음 예를 들어 또 예를 들어놨네요. 네, 늦가을 노을이 깔리는 강이
있다고요. 이걸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쓴다면, 시를 쓴다면 그냥 평범하게 늦가을에 노을이 강에 깔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또 뭐 아주 그냥 뭐 흔해 빠진 표현들이 있죠. 뭐 곡식이 어떻고 뭐 들이 노랗고 뭐 낙엽이 지고 뭐 이런 흔해 빠진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특별하게 존재하게 하는 능력, 그렇죠? 그 시적 그 현상들이 또는 그 소재가 특별하게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하나 봐요. 늦가을에 노을이 깔리는 강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terminally ill patient,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환자, 아이고 이 영어로 표현해놨네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그 환자는 그 강이 어떻게 보여요? 네, 고름이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이라는 노을이 깔리는 강을 이렇게 개별 화자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화자로 삼으면, 네, 이렇게 좀 특별하게 존재하는 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을 맞이한 화자라면, 이게 화자였나 보네요. 이별을 맞이한 화자라면 어때요? 이별을 맞이할 화자라면 강이 어떻게 보여요? 네, 마치 철조망처럼 보인대요. 네, 강은 수평이고 철조망은 좀 수직일 텐데, 이별을 맞이한 화자라면 그 강을 건널 수 없기에 철조망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소재를 특별하게 존재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독창적인 시가 될 테니까요. 시인의 눈을 버리고 화자의 눈으로 현상을 봐야 한다. 그렇죠. 시인이 직접 이별을 경험해서 마치 그 강을 철조망으로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자가, 그죠? 화자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인은 화자에게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상황에 놓인 화자, 네, 아주 특별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 간절한 상황이 있어야 시가 독창적이고 또 긴장감이 있는 그런 시가 되죠. 만약에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흔히 그 신춘문예 같은 데서는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예를 이렇게 다른 시를 또 하나 드러났네요. 이게 누구시냐면 이것도 참 독창적입니다. 최금진 시인의 아파트가 온다. 전문을 이렇게 다 써놨나 봐요.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간절한 상황에 놓인 화자, 네, 간절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특별하게 존재하게 된 어떤 소재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 아파트엔 싸움이 많다. 건너가면 가 닿을 것 같은 집집마다 형광등 눈밑이 검고 헬쓱하다. 누군가 죽여달라고 외치고 또 누구는 실제로 칼로 목을 긋기도 한다. 밤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유체이탈한 영혼들처럼 길다란 복도에 나와. 네. 열대야 속 멍하니 앉아있다. 여자들은 남자처럼 힘이 세어지고 눈빛에서 새소리가 난다. 대개는 적개심으로
적게 심으로 술을 마시고 대개는 이게 뭐라고 쓸까요? 뭐도 없는, 제가 이거 뭐 잘못 썼나 봐요. 대개는 뭐도 없는 적게 심으로 술을 마시고 까닭도 없이, 여기가 이유도 없는인가 봐요. 일단 이유라고 넣어놔 봐요. 대개는 이유도 없는 적게 심으로 술을 마시고 까닭도 없이 제 마누라와 애들을 팬다. 아침에는 18평 칸칸에 집들이 밤새 욕설처럼 뱉어낸 악몽을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운명도 팔자도 모르는 화단의 꽃들은 표정이 없다. 기가 막히죠. 동네를 떠나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대요. 전보다 조금 더 살림을 말아먹은 아내와 그들을 자식으로 두고 죽은 노인들이다. 그들이 떠난대요. 벗어나질 못해요, 정상적으로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교과서를 족보처럼 싸질머지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파트는 서서히 눈에 불을 켠다. 표현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아파트는 서서히 눈에 불을 켠대요. 이빨이 가려운 잡견처럼 뭔가를 갉아먹고 먹고 싶은 아이들을 곁에 세워놓고 잘 사는 법과 싸움의 엉성한 방어 자세를 가르치는 젊은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밤이면 아파트가 울고 울음소리는 근처 으슥한 공원으로 기어가 흉흉한 소문들을 갈기처럼 세우고 돌아온다. 새벽까지 으르렁거린다. 18평 아파트에 평생을 건 사람들을 품고 아파트가 앓는다. 아파트가 운다. 아프다고 콘크리트 벽을 쾅쾅 주먹으로 머리로 받으면서 사람들이 운다. 아파트가 운다. 새들의 역사라는 책인가 봐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제목을 쓸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이거는 책 이름. 네, 책 이름을 쓸 때 쓰는 표시입니다. 네, 여기서 최금진 시인이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이제 서민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써봤자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위에 시를 세부적으로 접근해 보면 자신만의 시를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그럼 자신만의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사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면서 좀 시끄럽게 사는 서민 아파트의 모습을 저 위에서는 썼다면 이제 나도 서민 아파트에 대해서 써보겠다라고 마음먹었을 경우 그거하고 똑같이 또 쓰면 안 되겠죠. 비슷해도 안 되고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기시감 든다는 둥 빤한 이야기 한다는 둥 그런 평가를 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쓰고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면 저자는 이걸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를 자기는 이렇게 해보겠다고. 자기 소외의 이미지만 가지고 집요하게 나와 나의 갈등과 대립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과 상황을
통해서 집요하게 그려낼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이 말 좀 어렵죠. 이 자기소개라는, 소외라는 거는, 자기소외라는 거는 헤겔 철학의 원리죠. 이게 자기소외. 헤겔 철학에서 대자적 존재니, 즉자적 존재니, 이런 표현도 있죠. 대자적 존재가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를 대자적 존재라고 하죠. 그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건 즉자적 존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는 즉자적 존재라면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면서 도대체 난 뭐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기가 대자적 존재고 그 생각의 대상이 되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즉자적 존재죠. 흔히 동물을 즉자적 존재라고 하고 인간을 대자적 존재라고 해요. 그때 자기소외라는 것은 자기소외라는 것은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있을 때 어떤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 또는 자기가 좀 어색하게 여기는 자기의 모습, 그 자기하고 나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하려고 해요.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모습은 멀리 하려고 하죠. 그때 생기는 현상이 자기소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나의 갈등과 대립을 하나의 구체적 사물과 상황을 통해서 집요하게 드러낼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서민 아파트의 칩거한 존재를 빈 방과 동거하는 존재로 생각하여 이렇게 써보겠대요. 나는 지금 나와 동거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와 동거 중이다. 그러니까 빈 방을 하나의 자기로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자기도 자기죠. 그래서 나를 관찰한 형광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형광등에는 불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눈빛으로 보는 거죠. 형광등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눈빛도 빛이고, 그래서 형광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다고 해요. 네, 아주 독창적인 표현이죠. 또는 서민적인 여성을 개별화시켜서 그 여성이 가진 이탈 심리를 집요하게 그려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미 여자가 아니다. 아줌마라는 종족으로 진화했다. 반상회 때 신발을 고를 때 속옷을 살 때 나의 진화는 계속된다. 진화의 끝이 궁금한가? 뛰어내림이 아니라 오름이다. 네, 이렇게 서민 아파트에 사는 그런 여성을 개별화시켜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줌마라는 종족으로 진화했대요.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늙어간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줌마라는 종족으로 진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좀 개별화된 화자 그런 느낌이 나죠. 반상회 때 신발을 고를 때 속옷을 살 때 나의 진화는 계속된다 라고 해요. 누구나 서민 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줌마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은 특별하죠. 이런 표현은 흔히 볼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진화의 끝이 궁금한가? 뛰어내림이 아니라 오름이다. 대부분 늙어감은 좀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기 쉬운데 지금 이 시에서는 어때요? 약간 상승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개별화시킨다고 그러죠. 개별화. 개별화시켜서 그려낼 수 있다. 누가 서민 아파트에 대한 시를 멋지게 써버리면 그 서민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쓸 수 없는 어떤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인은 그 화자, 개별 화자를 아주 간절한 개별 화자를 이렇게 가져와서 독특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민 아파트에 사는 노인도 개별화시켜서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허풍을 떠는 노인을 개별화시켜서 백색의 노인이란 제목으로 시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백색 바지, 백색 구두, 백색 정장 등을 강조하면서 의식마저 백색으로 바뀐 건망증 많은 노인을 풍자하여 그려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서의 서민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서민 아파트에 사는 그런 자기 소외에 빠진 어떤 외로운 사람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도 개별화시켜서 그렇게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 말해요. 백색 버림받은 어떤 아버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은 뭔가 좀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다 화려하게 자신을 꾸며요. 하얀색으로 하얀색도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바지도 하얀색, 구두도 하얀색, 모든 것을 하얀색으로 꾸미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의식마저 백색이 되는데 의식이 백색이 되면 치매에 걸린 거죠. 치매에 걸린 상태까지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네, 경험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다음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